단돈 200만 원 때문에 10살배기 친척 동생을 유괴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20살 언니. 그리고 지존파를 흉내내며 함께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3명의 공범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기이한 사실들이 밝혀지는데요. 경찰과 검찰의 차마 믿기지 않는 고문과 조작, 판사의 새벽 탈출극,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진짜 범행 동기까지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10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소름 돋는 전말을 리뷰합니다. 1994년 10월 9일 10살 된 딸 은지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은지는 평소라면 오후 1시쯤이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시간에 맞춰 딸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고 점심도 미리 차려놓았어요. 은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늦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오후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 딸이 집에 오지 않는 거였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다 오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오후 4시가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엄마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안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은지를 찾고 싶다면 모레 오후 2시 30분까지 현금 2장을 준비해서 부산 극장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현금 2장, 유괴범이 요구한 돈은 2천만 원도 2억 원도 아니었습니다. 단돈 200만 원. 물론 당시에도 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유괴하고 목숨을 걸 만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더구나 은지의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집안 형편 역시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이 어렵게라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정확히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작정 큰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 집안의 사정에 맞춰 몸값을 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은지의 사진을 들고 학교 주변과 골목을 돌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를 알고 있던 아이에게서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은지가 긴 머리를 한 20대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건데요. 은지는 끌려가거나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고 웃는 얼굴로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거죠. 10살 아이가 낯선 사람을 아무런 경계 없이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면 은지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적어도 친숙하게 느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생각했어요. 200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몸값, 그리고 은지가 웃으며 따라간 젊은 여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범인은 이 집안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은지 역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형사들은 은지의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근처에 친척이 살고 있느냐? 그러자 엄마는 잠시 생각한 뒤 언니가 부근에 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은지의 이모였어요. 형사들은 곧바로 이모의 집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은지의 이종사촌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요. 20살의 재수생 나경애였습니다. 은지에게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언니였고 은지가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의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형사들은 나경애를 임의동행합니다. 친척이 어린 사촌을 유괴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요. 물론 나경애는 자신이 유괴범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신을 왜 의심하느냐며 펄쩍 뛰었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나경애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딸의 방 안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뒤져보았더니 이상한 이불 보자기를 발견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죠. 경찰은 즉시 나경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방 안에는 이불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박스에서 이불 보자기를 꺼내어 풀어봤더니 그 안에서 실종됐던 은지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전날까지 학교에 갔던 10살 아이가 자신의 이중사촌 언니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죠.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유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괴 살인 사건이었어요. 시신이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자 나경애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은지를 유괴한 당일 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은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방에 숨겼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경애의 충격적인 진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 혼자 한 범행이 아니라는 건데요. 나경애는 공범이 3명 더 있다고 말합니다. 범행을 계획한 사람은 23살 직장인 최연우였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20살 신유라 그리고 음식점을 하던 23살 청년 정일수도 함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존파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있던 시기였는데요. 나경애는 최연우가 자신들도 그런 범행을 한번 저질러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사람은 하교하던 은지를 유인해서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웠고 처음에는 돈만 받고 아이를 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지가 자신들의 얼굴을 모두 봤다는 이유로 신유리가 아이를 그냥 처리하자고 말했고 결국 최연우가 차 안에서 은지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정일수가 은지의 시신을 이불 보자기에 싸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으며 다음날 나경애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어요.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3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불과 며칠 만에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은 4명의 젊은 남녀가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3명의 공범이 체포된 순간부터 경찰의 수사와 나경애의 진술 전체를 뒤흔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경애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곧바로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23살 직장인 최현우, 나경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20살 신유리,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23살 청년 정일수. 경찰은 4사람이 함께 어린 은지를 유괴하고 살해한 뒤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존파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잔혹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20대 청년 4명의 유괴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이 자백했고 공범까지 모두 붙잡혔으니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산의 한 신문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부산에는 대표적인 일간지가 3곳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부산 매일신문은 경쟁신문사보다 한 발 늦으면서 결정적인 특종을 놓쳐버린 상태였는데요. 기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죠.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경쟁사는 연일 새로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부산 매일신문 사회부 기자 김영진은 어떻게든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드나들며 형사들을 설득했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는 어렵게 공범으로 지목된 신유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차갑고 잔인한 살인범을 떠올렸던 기자 앞에서 신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타자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기자는 처음에는 흔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력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신유리의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절박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유리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맞아요. 유리는 그날 학교에 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학생들이 계속 나타난 거죠. 친구들은 당시 시험장의 분위기와 신유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걸까? 결국 부산 매일신문은 다른 언론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범 신유리,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 기사는 부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신문 기사를 읽은 한 남성이 신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최연우의 아버지였는데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날 부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감싸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최연우의 아버지는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최연우는 부산이 아니라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자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 근무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통화가 아니었어요.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경찰이 특정한 시간과 겹치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최연우는 부산에서 은지를 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자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일수가 일하던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 사람도 알리바이가 있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사건 당일 정일수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님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나둘 증언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쯤 되자 기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유리는 학교에 있었고 최연우는 대구에 있었고 정일수 역시 가게에 있었다면 도대체 경찰이 발표한 공범들은 누구였던 걸까? 부산 매일신문은 곧바로 세 사람의 알리바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경찰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신유리의 학교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대리시험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유리 대신 친구가 시험을 봤다는 것이었죠. 정일수를 봤다는 사람들 역시 친구를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최연우의 경우는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연우가 일한 회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까지 거짓말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경찰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통화 기록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경찰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의 알리바이는 모두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것이었죠. 한편 나경애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만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같이 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애는 끝까지 세 사람이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그녀의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세 사람 모두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텐데요. 이 재판을 맡게 된 판사는 사건 기록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 매일신문이 세 사람의 알리바이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도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경애가 직접 공범들의 이름을 말했고 경찰과 검찰도 혐의를 인정했으니 세 사람 역시 범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범들이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체적인 알리바이가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 조작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유리가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는 학생들의 증언, 최연우가 부산이 아닌 대구에 있었다는 근무 기록과 통화 기록, 정일수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경찰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이나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의 변호사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세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는 변호사였죠. 조사단은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기록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고 학교와 직장,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밤이든 새벽이든 새로운 증언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그들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해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발로 뛰며 사건을 추적하던 조사단 앞에 경찰 조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만한 증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최연우와 정일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사 장면을 지켜본 한 참고인인 경찰이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실 한쪽에는 나경애가 앉아 있었고 경찰은 최연우와 정일수에게 나경애가 말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진술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폭행이 시작됐고 결국 세부적인 내용 16가지가 서로 일치할 때까지 구타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만 보면 나경애와 세 공범이 범행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진술이 각자가 기억을 되살려 말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통해 같은 답을 하도록 강요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경애가 처음부터 정일수를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나경애가 처음 경찰에 말한 공범의 이름은 정일수가 아니라 박동수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박동수를 데려와 조사했지만 그는 사건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근무 기록과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범행 시각의 행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죠. 박동수는 유괴와 살인에 가담할 수 없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나경애가 공범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나경애에게 진짜 공범의 이름을 대라고 다시 추궁했고 이미 체포한 최연우에게도 다른 공범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최연우는 경찰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친구 정일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정일수를 붙잡아 조사했어요. 그러나 정일수 역시 범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에게도 모진 폭행과 협박을 가합니다.
끝내 정일수는 자신이 박동수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진술합니다. 나경애가 처음 지목했던 박동수와 새롭게 붙잡힌 정일수를 하나의 인물로 맞추기 위한 설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폭행을 견디지 못한 정일수가 경찰이 원하는 말에 맞춰 자신이 가명을 사용했다고 인정해버린 것이었죠. 신유리의 학교 알리바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유리가 범행 당일 학교에서 타자 시험을 봤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생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신유리 대신 친구 A양이 대리 시험을 쳤다고 발표했죠. 경찰의 발표에는 A양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신유리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에게 대신 시험을 보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진상조사단을 만난 A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시험을 본 사람은 분명 신유리였다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유리를 만나서 네가 직접 시험을 치러 온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신유리가 아니야, 네가 내 대신 대리 시험을 친 게 맞아라고 우겼다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A양이 그래, 내가 너 대신 시험을 친 게 맞아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자신도 경찰에게 협박을 받을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이미 신유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겁에 질린 A양은 결국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했던 거죠. 그렇게 신유리의 확실한 학교 알리바이는 대리시험이라는 거짓 이야기로 뒤바뀌었습니다. 정일수를 사건 당일 가게에서 봤다고 증언했던 친구 역시 처음에는 분명하게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말을 바꾸었던 거죠. 경찰은 이를 두고 친구를 감싸기 위해서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진상조사단이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친구 역시 경찰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었죠. 강압수사는 3명의 피고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참고인 6명까지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3사람의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처해 있던 상황에도 주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때였어요. 경찰은 끔찍한 유괴 살인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했다고 발표했고 해당 경찰서는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된 모범적인 수사 사례로 알려졌고 이런 상황에서 3명의 공범이 실제로는 무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수사 성과는 물론 예정된 보상까지 모두 무너질 수 있었죠. 경찰이 진실을 확인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결론을 지키는 데 집착했고 경찰의 날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은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에서도 커졌습니다. 은지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 보자기였죠. 나경애의 진술에 따르면 정일수가 은지의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했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보자기에서는 나경애뿐 아니라 최연우와 신유리, 정일수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흔적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경애의 공범 진술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을 텐데요. 당시 기술로 지금과 같은 정밀한 DNA 분석은 어렵더라도 지문이나 혈흔, 섬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물증이었죠.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보자기의 행방을 확인하자 경찰은 이미 불에 태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부검실 직원이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고 보자기를 소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검실 직원의 말은 달랐어요. 경찰이 증거물을 남겨두지 말라고 해서 소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가 제대로 감정되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가 보자기를 없애라고 했는지,
왜 지문이나 다른 흔적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미 제거되어 버렸죠. 경찰은 나경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물증을 확인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문과 강압수사에 가담한 경찰관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의 혐의가 인정됐고 최종적으로 경찰관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단순한 피고인들의 변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유리의 친구 A양은 자신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청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도 폭행과 심한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마저 사건의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인을 압박한 것이었어요. 부산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는 이 사실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사로 경찰과 검찰의 항의 전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 사장에게까지 보도를 중단해달라는 압박이 들어왔고 다른 취재기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언론계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구속될 수도 있고 신문사 자체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알리바이와 수사 과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잔혹한 유괴 살인범으로만 여겨졌던 세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들이 정말 공범이라는 여론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억울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수없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공범 세 사람에게는 각각 알리바이가 있었고 이를 뒤집은 참고인 진술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죠. 나경이가 처음 지목한 공범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며 유일한 물적 증거였던 이불 부적이까지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수사기관의 발표와 정반대의 사실들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을 맡은 사람은 엄중하고 정확한 판결로 이름이 높았던 박태범 부장판사였습니다.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는 가차없이 중형을 선고해서 호랑이 판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박 판사는 사건의 잔혹함과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곳이며 재판은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박 판사는 엇갈린 여론과 언론의 보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의혹까지 모두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경애의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박 판사는 아주 이상한 지점 하나. 박태범 판사는 사건 기록을 읽을수록 한 가지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나경애는 1994년 10월 9일 하교하던 은지를 유인한 뒤 기다리고 있던 최연우 및 다른 피고인들의 승용차에 태웠고 집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남포동과 부평동 일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포동은 부산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극장과 상점이 몰려 있었고 낮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번화가였죠. 유기한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범인이 굳이 그런 곳으로 향했다는 설명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살해 장소였어요.
나경애는 신유리가 아이가 자신들의 얼굴을 봤으니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최현우가 부평동 골목에 세운 차 안에서 은지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계속되는 번화가의 골목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판사는 서류만 들여다봐서는 이 의문을 풀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사건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직접 범행 현장을 찾아가서 검증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현장으로 나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과연 나경애가 말한 장소에서 실제 범행이 가능했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박 판사는 사건 기록을 손에 쥔 채 나경애의 동선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은지를 태운 차가 어느 길을 지나왔는지, 어디에 멈췄는지,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것인지 꼼꼼하게 물었죠. 그리고 마침내 나경애가 살해 장소라고 지목했던 부평동 골목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곧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뒷골목이 아니었거든요.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습니다. 나경애가 차량을 세웠다고 말한 곳은 상점 바로 앞이었으며 차 한 대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곳조차 주변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박 판사는 나경애에게 정확한 지점을 다시 물었습니다. 차는 어디에 세웠는지, 은지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최현우가 어떻게 아이의 목을 졸랐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묘사했던 나경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서 있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촌 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한 사람이 정작 그 장소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박 판사는 이 장면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가담했다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장소였으니까요. 반대로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설명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실제 현장에 나왔을 때 진술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나경애의 진술은 사건의 출발점이자 세 사람을 공범으로 묶은 핵심 증거였지만 그 핵심이 현장 검증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 이후 박 판사는 세 사람의 알리바이를 다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유리는 사건이 벌어진 시간에 학교에서 타자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친구 A양이 대신 시험을 봤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에서는 신유리를 직접 봤다는 학생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유리가 학교에 왔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었죠. 시험장의 자리와 당시 행동, 주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리시험을 인정했다던 A양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뒤집었습니다. 신유리가 직접 시험을 본 것이 맞으며 경찰서에서 자신도 체포될까 두려워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정일수 역시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경찰은 친구들이 그를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진상조사단은 그 증언들까지 경찰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서 말한 것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박 판사는 알리바이를 뒤집은 진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최현우의 알리바이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부산이 아닌 대구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근무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록도 남아있었죠. 경찰은 최현우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으니 직원들이 아버지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도 내세웠어요. 하지만 단순한 가능성과 실제 조작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통화 기록이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현우의 여자친구가 직접 신문사를 찾아와서 사건 당일 그와 통화한 것이 맞고 전날에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장 전체를 흔드는 영상 하나가 발견됐어요. 검찰은 최현우가 범행에 앞서 나경애 일행과 만나 유괴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최현우는 조카의 운동회에 참석했어요.
운동회에 온 학부모 한 명이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고 우연히 그 영상 속에 최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기자들은 이 비디오를 찾아냈습니다. 영상이 진짜라면 최현우는 검찰이 주장한 장소에서 범행을 모의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검찰은 영상이 조작되거나 합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이 최현우를 구하기 위해 가짜 영상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문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 결과는 영상은 합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실제 운동화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었고 화면에 등장한 사람도 최현우가 맞았습니다. 경찰이 범행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특정한 날 최현우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때마다 새로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목격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대리시험은 친구가 대신 치른 것이며 음식점 알리바이는 친구들이 꾸민 것이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은 아버지가 시킨 것이며 통화 기록은 조작할 수 있고 운동회 영상은 합성될 수 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각각의 알리바이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료를 통해 세 사람의 행적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의지하는 것은 나경애의 진술과 강압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세 사람의 자백뿐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의 재판에는 양측이 부른 증인만 98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형사재판사상 가장 많은 증인이 법정에 선 사건으로 알려질 만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마저 부드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재판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법원 안팎의 긴장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1995년 2월로 예정됐습니다. 박 판사는 3월 1일자로 다른 지역에 전출된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맡은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진급 검사들이 박 판사의 사무실을 찾아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말고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긴 뒤 박 부장은 예정대로 전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부탁처럼 들렸지만 여러 명의 검사가 한 판사를 찾아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흐름상 새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박 판사는 이미 검찰의 요청을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전출 일주일 전까지 늦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들은 선고를 더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박 판사는 이제 더 이상 결론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직접 진행하고 98명의 증언과 수많은 자료를 확인한 사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임 판사에게 기록만 넘기고 떠난다면 재판은 다시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고 공판 전날인 1995년 2월 23일 밤, 박 판사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물었고 아내에게 집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집 주변에 모르는 남자들이 서 있다고 말하죠. 누가 보낸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평범하지 않아요. 박 판사는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다른 곳에 머물다가 사람들이 사라진 새벽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기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또다시 낯선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검찰 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박 판사는 정문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집을 빠져나와 법원 옆에 있는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선고 시간 전까지 그곳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재판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 판사가 도망치듯 집을 나서고 법원 근처에서 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 안팎에는 3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진과 시민들, 피고인 가족과 사건 관계자들이 판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를 살해한 4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 청년이 고문수사의 희생자라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언론과 변호사회의 진상조사를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잠시 뒤 박태범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고 그는 나경애를 향한 판결을 읽기 시작합니다. 평소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좋아하고 따르던 어린 사촌 동생을 유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소행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나경애에게 내려진 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이제 법정의 시선은 남은 3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최현우와 신유리, 정일수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박 판사는 잠시 기록을 내려다본 뒤 마침내 3사람에 대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최현우, 신유리, 정일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순간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바로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결과 나경애는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최현우, 신유리, 정일수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경애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와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일까요? 그녀는 왜 자신을 만나라고 따르던 10살 사촌 동생을 살해했던 것일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약 5달 전 1994년 초여름, 나경애와 가장 친한 친구 신유리는 해운대 밤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흔히 그렇듯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 청년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함께 있던 일행과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최현우였습니다. 나경애는 첫 만남부터 최현우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나경애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현우가 신유리의 밤에 입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나경애는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도 나경애가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박동수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역시 신유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유리는 남자들을 특별히 유혹한 것도 아니었고 남자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는데도 남자들의 시선은 늘 신유리에게 향했습니다. 나경애에게는 그것이 깊은 열등감으로 남았을까요? 더 큰 상처도 있었습니다. 나경애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신유리는 바로 그 대학에 합격한 거죠. 친구는 성공했고 자신은 실패했다. 나경애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은 나경애의 성격이 원래도 다소 과격했다고 말해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유리컵을 입으로 깨물어 부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재수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는 더욱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살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열등감과 질투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나경애가 경찰에서 처음 공범으로 지목했던 사람은 박동수였어요. 자신이 한때 좋아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박동수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경찰은 그를 공범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공범의 이름은 최현우와 정일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수는 나경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경애는 끝까지 자신의 진짜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 없는 세 사람까지 범인으로 끌어들였던 것일까요?
자신이 품고 있던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혼자 모든 죄를 감당하기 싫었던 것인지 이제는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당했던 폭행과 협박,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보냈던 시간, 언론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 진술과 강압적인 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은지는 죽어야 했을까? 왜 나경애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까지 살인 누명을 씌웠을까? 그 질문의 답은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궁에 파묻혀 있습니다.